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스스로가 선택적으로 정보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뉴스를 읽어내는 영역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잘 판단하여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많은 정보의 혼란 속 누군가가 선택한 정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속벌한 이름을 달고 나온 정보들이 그 오명을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빨강, 파랑, 색색의 자막들이 사건의 먼지가 털리기도 전에 쉽게 판단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따라 보다 깊이 있는 뉴스 읽기를 위해 와카이브를 준비했습니다. 매일의 과거는 또 다른 오늘의 속보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때는 몰랐던 것들, 알았지만 잘못 알았던 것들, 알고도 지금 다시 봐야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코너가 당신의 삶에 얼마나 좋은 뉴스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훨씬 가치 있는 뉴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뉴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확할 테니까요. 2020년의 6월 첫째, 둘째 주 조지 플로이드 프로테스팅 주간의 와카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의 와카이브 MC를 맡은 이사나입니다. 이번 주 뉴스를 소개하는 에디터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박다은입니다. 명식현입니다. 이번 주라는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네, 저희 와카이브는 2주 간격으로 업로드가 되는데요. 저희는 매번 새로운 MC와 새로운 에디터분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모쪼록 다음 화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와카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1987년 6월 10일입니다.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6월 10일은 서울 대성당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 날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항쟁의 움직임은 1월 14일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전두환 씨의 호원 조치로 커졌습니다. 시위가 점점 커지면서 6월 9일 연세대학생 이한열 씨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고 이로 인해 더욱 시위의 규모가 커졌는데요. 6월 10일부터 노태우 씨가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이는 6월 29일까지 전국 도시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6월 항쟁이 이전의 민주화 시위와 구분되는 차이점이라면 넥타이 부대로 명명되는 직장인들, 일반인들이 시위에 참가하는 모습이겠죠. 당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단순 한 세대 특정 지역을 떠난 대중의 요구였음을 의미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당시 대중들의 요구는 육공화국 한국사회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도 했는데요. 보통 한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은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 중에서도 정치 얘기 그리고 또 국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대 총선 33.3%, 20대 총선 44%, 21대에는 58%가 87년 항쟁에서 한 가닥씩 하셨던 9386현 586 세대의 분들입니다. 정치의 메인스트림에 대한 당대의 투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번에 많이 당선돼서 더 그렇긴 하지만 국회에 청년이 적다는 문제는 오랜 기간 제기되어왔던 문제죠. 그리고 또 20, 30대 국회의원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나마 21대 국회에서는 각 정당들이 청년 비례대표를 만들어서 13명의 당선자가 나오긴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적긴 하죠. 특정 세대의 주장이 과잉대표되는다는 원인이 무엇일까? 국회에서 80년대에는 당시 50대였던 30년대생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었고 그리고 현재는 60년대생이 과반 이상이기도 하죠. 30년대와 60년대, 30년 간격인데 30년대 생의 청년기는 정쟁, 이념의 갈등의 역사였군요. 네, 또 30년 후면은 이제 90년대생이 대상일 텐데 그런 면에서 청년기의 사회적 충격이 후에 정치적 움직임을 만든다 이런 가설을 세우면 청년기의 대통령 탄핵의 경험을 가진 90년대생의 정치 참여가 주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번 연도부터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가진 만큼 10대들의 정치 참여 또한 주목할 만하겠네요. 네, 다음 뉴스는요. 네, 1989년 6월 4일 태난men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천안문 사태 혹은 육사 사건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과거 1, 2차 천안문 사건 이후 4월에 자유주의적인 지식인들과 학생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던 공산당 총서기 후야오방의 사망을 기점으로 시작된 시위입니다. 그렇군요. 태난men 사건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계속되는 시위에 5월 20일 계엄령을 내리고 무력 진압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6월 3일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 천안문 일대에서 중국군 정경과 시위대의 무력 진압으로 유혈 사태가 빚어지게 된 것이죠. 4,000명부터 10,000명 가까이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사상자에 대한 기록과 추측들이 존재합니다만 정확한 자료나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참혹했던 당시의 상황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참여한 학생, 즉 각지에 있는 대학생들의 비중이 상당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20여 개 대학을 비롯한 베이징의 대학들이 학생연합을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학생운동에 대해 강한 어조로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신문사설이 나온 다음 날에는 대학생들이 가두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진이나 기록만 살펴봐도 직업과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 상황이 굉장히 끔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탱크맨으로 알려진 한 인물이 탱크들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진 역시 잘 알려져 있죠. 당연히 이 시위의 배경이 단순히 후야 오방의 사망뿐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중국의 경제통합 팽창, 공산당 관리들의 부패,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 문제들과 배경이 더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많은 나라들이天安문 시위를 100만의 중국인이 참여한 민주화 운동이라 칭하지만 중국 정부는 소수가 성도한 반혁명 폭동이라고 말하면서 오늘까지도 금기어로 여겨진다고 하죠. 네, 아까 신문 부분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이와 같은 부분인데요.天安문 사건은天安문 광장 저항 시위 또는天安문 광장 토살, 89년 민주운동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6월 4일 천안문 사건이라는 말을 인터넷 포털 검색까지 제한해버리게 되고 중국 네티즌들이 이에 5월 35일이라는 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이번에는 이집트 뉴스입니다. 2014년 6월 8일 이집트의 13대 대통령으로 압둘 파타흐 시시 LCC가 취임했습니다. 이집트의 뉴스는 평소에 잘 찾아보지 않는데 LCC는 어떤 사람인가요? LCC는 군인 출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에서 대통령이 된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2011년에 아랍의 봄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조금 옛날 기억이 선명하신 분들은 또 튀니지를 비롯한 중동 지역 일대의 아랍의 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이집트에서는 군부 독재자였던 무바라크를 끌어내리기 위한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는데요. 결국 무바라크가 퇴임을 했고 이집트에서 사상 최초의 민선 대통령 선거로 무함마드 무르시가 당선됩니다. LCC를 알아보기 전에 무하마드 무르시에 대해 알아야겠네요. 네, 인양반은 그러니까 군부 정권 시기 활발한 저항 활동을 벌였던 무슬림 형제단 출신 대통령입니다. 군 최고위가 이때 국가 원수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군 최고위가 바뀌지 않아서 군사 정권을 처벌하려던 막 의원들을 탄핵시키고 사법부와 함께 무르시의 정치를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이를 반대하는 의회 창설 파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긴 했는데 동시에 이스라엘과 테러가 막 오가고 그러면서 안보 위기에 묻히게 됩니다. 무르시는 군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LCC라는 양반을 국방장관으로 불러오게 된 거죠. LCC가 군인들 출신 중에서는 그나마 좀 젊은 편이었고 또 같은 미국 유학파로서 신뢰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초반 무르시와 LCC의 관계는 좋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죠. 사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비윤덕이 대중밖에 없던 무르시 대통령은 새 헌법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를 대체할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의원과 같은 슈라를 만듭니다. 반대파와 언론은 계속해서 이집트를 이슬람 신정주의 국가로 만든다 이런 공격을 계속했는데요. 네, 계속된 경제 위기에 의회도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개선은 안 되고 대중들도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10만 명 이상이 이제 광장에 모이면서 반정부 시위를 하는데요. 국방장관인 LCC는 이 시위가 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대통령에게 48시간 이내에 사임하라는 선언을 하고요. 무르시는 이제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군대는 방송국을 그러면서 장악을 하고 이제 48시간이 지나서 군대에 의해 무르시가 축출됩니다. 군대가 장악한 정부는 다시 군부 시절의 인사를 원기용 모으는 것 마냥 하나하나 다시 불러옵니다. 민주화 1년 만에 다시 군부가 정부를 장악했네요. 네, 군대가 무르시 지지 시민들을 재판 없이 이제 막 구금하기 시작하고 무력으로 진압해서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LCC는 누군가가 생각나게 한국의 누군가가 생각나게 본인은 대통령이 되지 않을 거라 얘기했지만 대선에 결국 출마를 해서 96%의 득표율로 대통령이 됩니다. 이것이 불과 7년 된 21세기의 일이라고는 믿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와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면 죄다 이슬람 근본주의의 실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건 서방 언론의 이야기를 베껴오면서 굉장히 이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일견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합니다. 경제 위기와 실업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군부의 권력을 청산하지 못한 정부가 1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행정부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군, 그리고 그 군의 임명을 받은 사법부도 바뀌지 않았고, 언론조차 국방장관의 손에 달려있던 국가에 대통령만 바뀐 사례였으니까요. 네, 대통령만 바뀐 국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직도 LCC가 대통령인가요? 네, 재임에 성공하고 최대 2030년까지 있을 수 있도록 최근에 헌법까지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우리나라와 너무 다른 환경에 위치했지만 이 상황이 쉽게 이해가 되죠. 문재인 정부 초창기 적폐청산의 키워드와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정부가 자리를 잡은 지금도 여전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개혁을 진전시켜 나가는가보다 정말 해야 할 부분을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겠군요. 다음 뉴스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 18년 전인 2002년 6월 13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고 신효순, 신미선 양이 경기도 양주군에서 친구 집으로 향하며 평소 통행하던 갓길을 걷다 주한미군 미 보병 2사단 대대 장갑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주한미군인 만큼 재판이나 이후 여론에 대한 영향력이 또한 컸겠습니다. 유가족은 미군 측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미군의 태도는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미군은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고 미군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미군과 미국에 대한 분노가 결국 전 국민으로 번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군요. 이 분노는 두 학생에 대한 추모와 소파, 주한미군 지휘협정 개정 관한 시위 등으로 이어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추모 시위들이 불과 몇 년 전 광화문을 가득 채웠던 촛불 시위의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분위기를 단순한 반미 감정만으론 정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시위와 행진 뒤에는 불평등했던 주한미군 지휘협정을 비롯해서 9.11 테러 이후 아프간이나 이라크 등으로의 파병 문제 등이 결코 단순하지 않게 얽혀있기도 했죠. 강렬한 추모의 물결과 함께 정쟁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겠군요. 네. 이번 주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의 첫째 주, 둘째 주 뉴스였습니다. 여름의 날씨만큼이나 뜨겁고 또 치열했던 의지와 외침이 느껴지는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의 이주, 이날의 사건들에 대해 여러분과 나눠보는 시간. 이렇게 4개의 뉴스를 끝으로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카이브는 한 달에 2번, 2주 간격으로 와이파이 유튜브와 사운드 클라우드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와카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